여러 가지 주가에 반영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빅파만이 아니냐입니다. 작은 기업이 가져갔다 그러면 그런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수출하게 되면 많이 받아도 10%에서 15% 정도의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죠.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이상의 매출이 나오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에서도 비슷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임상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상 데이터라는 것은 계속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바이오 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 데이터 발표가 될 때 위로든 아래로든 단절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이처럼 임상 데이터 발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 임상 데이터는 대단히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자금을 또 현금 유입이 좋아지게 되고 또 마일스톤을 지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됩니다. 바이오 기업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박수를 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기술 수출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바이오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술 수출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기업들이 뭐 수출을 한다든지 수주 계약을 맺는다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일반 기업들은 우리 몇 월 며칠까지 몇 개를 만들어줘 라고 수주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바이오 기업이 기술 이전할 때는 좀 다릅니다. 세 가지가 계약 항목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선급금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사인을 하고 당장 받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질이 신약으로 승인된 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에 기술 수출된 물질이 초기 단계의 물질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상 1상을 해야 되고 2상을 해야 되고 3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러니까 임상 1상을 거쳤다고 해서 바로 2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임상 1상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임상 2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2상으로 넘어가면서 특정한 돈을 받습니다. 이런 돈을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임상 1상에서 이 물질이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계약은 모두 파기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기업이 기술 수출하고 받은 돈은 선급금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임상 1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임상 2상으로 넘어가면서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 또 임상 2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또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마일스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신약 승인 받고 시장에 판매될 때 로열티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금액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했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옵션처럼 단계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마일스톤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을 총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은 처음에 받는 선급금과 총 마일스톤을 합쳐가지고 받는 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열티는 이제 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 조건이나 규모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수출은 바로 바이오 기업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바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주가에 반영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빅파만이 아니냐입니다. 작은 기업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그런 그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일수록
임상을 많이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을 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즉 신약으로 이 물질을 잘 키워서 신약으로 승인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승인받고 나서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팔 때도 마케팅 능력이 있는 빅파마일수록 더 잘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회사가 가져갔을수록,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대단히 큰 규모로 기술 수출되었을 때는 물론 이제 주가에 더욱더 큰 반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냐, 물론 이제 가격에도 포함이 됐겠지만 그 물질이 의미하는 언맷 니즈가 대단히 큰 질병에 있어서의 퍼스트 인 클래스 물질이다. 주가의 반영도가 대단히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아까 선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받는 돈, 이 선급금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규모가 1조 원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를 사인을 하면서 바로 받는다. 대단히 큰 10% 큰 금액이죠.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물질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물질이고 좋은 물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주가 반영도가 다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수출을 한 우리나라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떠오르는 게 리가캠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리가캠의 경우 2조 이상의 큰 금액으로 기술 수출을 했는데도 주가는 당시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째서 나타나는 걸까요? 아마 그 2023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얀센에 대규모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주가는 반영을 하다가 다시 급락을 했죠. 그때 그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한. 당시에 오리온으로 기업이 M&A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형태를 통해서 대주주가 오리온으로 바뀐 거죠. 이제 김영주 대표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히 높았죠. 투자자들이. 그리고 초기 리가캠 바이오를 끌고 온 그런 경영진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김영주 대표의 지분도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 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 사라진다 그러면 주식을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은 나스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빠져나갈 때 주가는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반영되었다가 오리온에서도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는 것이고요. 김영주 대표를 비롯한 그런 초기 멤버들이 계속해서 경영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투자받은 이 자금으로 그동안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했던 이제 숙제들에 대해서 기존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연구 개발을 조금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점을 주면서 또 신뢰도가 다시 원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얀센에 기술 수출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일시에 반영되었다라고. 만약에 당시에 리가캠 바이오가 인수에 대한 이슈가 없었더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그렸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흔쾌히 모든 일반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고 주가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여쭤보니 의도가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로 뭐 상한가를 가는 그림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조금씩 5%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혹시 알테오젠 사례는 이런 것들 설명하기 적합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리가캠의 조금 전 경우와 그 다음에 알테오젠 경우는 다릅니다. 알테오젠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와 재계약을 한 거죠. 기존 계약을. 그러니까 그 계약이 재계약을 함으로써 머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머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머크인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키트루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키트루다에 대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시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높다라고 본 거죠.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제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지 아주 어려운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도가 높지 않은 임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 가장 큰 블록버스터고 그리고 수취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계산도 뭐 명확하게 숫자를 우리가 뽑아낼 수는 없죠. 그렇죠? 추정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받는 돈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매우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초기 단계의 물질을 기술 수출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옵션처럼 임상 1상, 2상에서 만약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그러니까 위험도가 크니까 그만큼 2조짜리 기술 수출이라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하는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만큼 다 반영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알테오젠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기술 수출이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술 수출을 많이 한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걸까요? 바이오텍 자체의 성장 전략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리가캠이 가장 이제 기술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기 상당히 좋죠. 리가캠도 초기에는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이 물질들을 다 임상을 진입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손을 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기술 수출을 해서 또 초기에 받는 돈 그리고 마일스톤을 받음으로 인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자금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물질들은 가급적이면은 바이오텍들은 기술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자금에 대한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으로부터 일정 부분 받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수천억 원 단위의 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임상 3상까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체 개발하는 물질들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미리 기술 수출한 그런 물질들이 서서히 자라고 커서 정말 대형 자금이 필요할 때는 아마도 신약으로 승인받아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불편함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물질들에 대한 후기 임상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기술 수출에 적극적으로 적성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좋은 물질과 관련해서는 특히 가능성이 많은 퍼스트 인 클래스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져가서 많은 포션을 우리가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기술 수출하게 되면은 많이 받아도 10%에서 15% 정도의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부분을 기술 도입해서 가져간 회사가 가져가게 되죠. 물론 이제 리스크도 큽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큰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회사, 뭐 30조, 50조, 70조 가는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런 블록버스터들이 몇 개는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초기에는 기술 수출 그리고 향후에는 자체 물질 개발 이런 식으로 병용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 주신 임상시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상시험도 1상, 2상, 3상 이렇게 단계가 있고 그걸 거쳐서 이제 신약 승인이 최종으로 되는 건데 이런 중간 임상시험이랑 최종 신약 승인 둘 중에 어떤 걸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전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임상 2상 단계입니다. 물론 임상 3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임상 3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임상 2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상 2상에서는 이 물질이 약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서 약효를 드러낸 물질들은 임상 3상에서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다른 적응증에서 새로운 약효를 발휘할 수도 있죠. 따라서 임상 2상을 좀 중시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상 2상의 성공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 성공 확률이 계략적으로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임상 2상 단계를 통과한 그런 물질들, 임상 3상 단계에서는 약 50% 이상의 신약 승인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중요하겠지만 임상 2상에서 약효를 증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임상 2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벤트들 말고 바이오 투자자로서 봐야 하는 이벤트가 더 있을까요? 그 질문 주신 대로 중요한 이벤트라 그러면 학회입니다. 결국 학회에서도 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죠. 학회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그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중요한 임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은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발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데이터를 발표한 회사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향후에 그 물질을 기술 수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 학회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임상 결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투자와 관련한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즉 임상 결과 그리고 기술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